김수민의 뉴스 밑장 월간 지방정치 2023년 5월호입니다. 네, 뭔 놈의 5월호가 5월이 다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5월호가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월호도 빠뜨렸고 5월호도 5월 중순쯤에는 녹음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또 뭐 일정을 잘 못 맞추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 6월부터는 짬이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싶고 좀 더 열심히 무보수지만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 팟캐스트 유튜브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작사인 뉴스민 이 운영이 잘 돼야 저도 마음 편하게 월간 지방정치도 할 수 있고 정치, 과학, 또 다른 에피소드죠. 이런 방송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뉴스민에 대한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민 홈페이지에 가시면 후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있습니다. 네, 가시면 알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요즘에 전국 각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 당 저 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압도하는 왕중왕이 나왔습니다. 네가 왕이다 진짜 왕중왕이다.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거 뭐 아직까지 이니셜로 기사 쓰는 사람이 있어. 에? 이게 지금 이니셜로 기사 쓸 일이에요? A 의원? 뭐야 A 의원이? 참나 씨. 그게 뭐 보도윤리입니까? 지금 내가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뭐 A 의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조선비즈 KBS도 A 의원이라고 썼고 A 의원이라고 쓸 일이에요 이게 지금? 나 희한하네 진짜. 평소에 좀 지방의회 보도를 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당 안 써. 당을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사고를 크게 치면은 이제 쓰지. 이거는 완전 전국적 사고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쓰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걸리든 민주당 의원이 걸리든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이름을 안 써. 당을 안 써요. 그러니까 댓글 다른 놈들 지들 마음대로 달아버려요. 야, 역시 국지민에 찾아봤더니 민주당이야. 나는 신기한 게 걔네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당적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모르면 가만히 있고. 근데 민주당 의원이 사고 쳤는데 기사에 당적이 안 나왔다. 국지민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국지민 사고 쳤는데 국힘 의원이 사고 쳤는데 더듬어 만진당이네. 얘네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특별한 생각이 없거나. 근데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정치 상담 이런 거 하면서 정치에 관심 끊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악플러들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지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끊어라. 공익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지만 네 자신을 위해서 끊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아니면 두 번째 진짜 그냥 작전인 거예요. 최대한 사람들이 우리 당 문제가 아니고 저쪽 당 문제로 잘못 알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 나면은 한 삽이라도 더 팔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삽이라도 더 팔면 파고 참호에 들어가면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한 삽이라도 더 팔아. 진짜 군대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멘트가 나왔었어요. 비디오 보는데 훈련소에서 한 삽이라도 더 팔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런 건가? 악플러들이 자기 당에 봉사하기 위해서 한 삽이라도 더 파는 건가? 여하간에 왜 소속 안 적어주냐고 당적을 평소에. 근데 자 요번에는 사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국힘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엔 당적을 적었는데 자, 이게 일단 사고를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이 성추행 한 번이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틀 연속으로 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자, 이게 사고가 어디서 터지느냐. 자, 이거 전국 지방의회가 다 조심해야 되는데 연수를 조심해야 돼요. 연수. 지난번에 예천 군의회에서 그 가이드 뺨 때리고 폭행했던 박종철 당시 의원 있죠. 이 해외 연수 때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의원들이 해외 연수도 가지만 국내 연수도 가거든요. 국내 연수를 더 자주 갑니다. 1년에 국내 연수를 이 조금 뭐 지방마다 다르기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하기에 1년에 두세 번은 갔어요. 야, 많이 갔네. 김수민 가서 뭐 했냐. 뭐 그럴 텐데요. 양심 고백하면 그 연수가 교육도 있긴 합니다. 가서 뭐 강사 강의도 듣고 어디 시설 방문 이런 거 있긴 한데 솔직히 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일정은 노는 것입니다. 밥 맛있는 거 먹고 숙소에서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거. 조금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그 연수 보내주잖아. 연수 보내줄 때, 야, 일만 해. 교육만 받아. 이러지 않잖아요. 놀러 보내주잖아. 에? 의원은 직장이 어딥니까? 의회 아니에요. 조금 봐주십시오. 근데 뭐 자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가면 되고, 예산 다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근데 이럴 거면 연수 폐지해야 돼요. 자,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5월 10일에, 그러니까 5월 초이고 이게 시작 일정이 언제지? 근데 자, 첫 사건은 5월 9일에 터집니다. 그 민주당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이 국민의힘 하필 또 뭐 이거는 누구한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진짜 긴장감 떨어진다. 같은 당도 아니고 다른 당 의원한테 식사 자리에서 부침개를 던졌어요. 다른 그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한테 부침개를 던지고 그 가슴 쪽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떼어주냐? 나 진짜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심화이 됐었어야 됩니다. 연수가 심화이 됐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연수 다 그냥 파장 났었어야 돼요. 여기서. 예, 바로 조치 취하겠다. 박성호 너 이제 좆됐다 하고 내일 보자. 그리고 다 집에 간다. 예, 혹은 뭐 이 전남 순천이니까 부천으로 복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 숙소로 간다 일단. 그리고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하고 여기 의장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장이나 부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상임위, 해당 상임위 요 박성호 의원 소속된 상임위, 그다음에 그리고 필수적으로 의회 운영위원장이 있어야죠. 요 지금 의원들이 25명 연수를 갔다니까 어지간한 위원장급들이 몇 명 포함이 돼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가면 의회 사무국장도 보통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하고 의회 사무국의 전체 공무원 말고 제일 위에 사람들 바로 대책회의 들어가야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연수는 일단 파장이야. 이렇게 되면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연수가 파장이 안 나요? 근데 잘 대처를 못 하더라고. 이런 경우에 어느 집단이나 저도 제가 소속된 집단에서 그때 놀러 겸 활동이죠. 놀러 겸 활동 연수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디 경북 동해안 쪽 어디 바닷가 쪽 지역으로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이 성추행 의도를 갖고 있는 접촉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파장이 나고 그 사람은 곧바로 분리 조치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소속된 직장은 성추행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때 성추행한 사람도 그냥 박살이 났죠. 근데 이게 처리를 그때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집단 구성원 중에 여성이 더 많은 정도였어요. 근데도 이게 그 자리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피해자분들한테 굉장히 성토를 받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바깥으로부터도 안팎에서 잘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저는 사실 그때 없었어요. 하필이면 없었어.
왜 하필 없었어요? 제가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그때 주말이었습니다. 그냥 쉬자 해가지고 안 갔어요. 하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갔으면 잘 처리됐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같이 욕 먹고 싶은데 아니 같이 욕 먹었죠. 그리고 어차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현장에는 없었지만 근데 어차피 욕 먹을 거라면 내가 한번 현장에라도 가가지고 진짜 뭐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든 아니면 못 취했더라도 그때 상황이 복귀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 예,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의회 성추행 성희롱 이거는 언젠가 터졌어도 터질 일이라고 나는 봐요. 제가 지방의원 할 때도 사실 그런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디 이제 특히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나요. 버스 안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도 아니고 자자의 버스 안에서는 싱그럽기라도 하지 내용이 이거는 이제 막 그 직구준 그러니까 직구준이라는 거는 최소한을 얘기한 거예요. 최소한의 수준. 그런 성적 농담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는 뭐 그 얘기를 들은 여성 의원이 받아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커지지 않은 건데 그러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아가서 당사자는 나는 하나도 불쾌하지 않았다. 기분 하나도 안 나빴고 문제도 못 느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적 농담이라는 것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어떤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을 겨냥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냥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건지 상대방을 겨냥하고 있는 건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심각했어요. 예.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굳이 재밌게 하려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성적인 뭔가 그 멘트를 친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교육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성희롱 예방교육 이걸 받았었나? 받았더라도 한 번? 이렇게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안 돼 있었겠지 그때는. 그 2010년대 초반이니까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사고 터진다. 어디선가는 터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수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터진 적이 있죠. 지금 다 못 세요. 언론 보도에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을 성희롱했다 이런 거 워낙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부천시의회 사건 터지면서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네. 다른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네. 왜냐하면 자 아까 전에 부침개 던진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5월 9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5월 10일로 넘어가요. 연이틀 성추행을 한 거예요. 5월 10일은 CCTV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순천이에요. 왜 그 순천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나? 왜 이런 일로 순천 지역이 오르내리게 합니까? 부천 사람들이. 참나. 부천, 순천 지역 주민들 뭔 민폐입니까 이게. 이 CCTV를 보면 여기도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이 박성호 의원이 자꾸 기사가 A 의원이라 떠서 박성호 이름 맞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의원 한 명과 또 다른 의원이에요. 또 다른 의원. 부침개 던졌던 상대방 그 의원 말고 또 다른 의원일 거예요. 이 의원 또 국민의힘이야. 그 의원하고 공무원 여직원 이 피해자입니다. CCTV 찍혔어. 이 식당에 있으니까. 이 화면을 보면 나 진짜 여직원 옆으로 이동해서 등으로 밀고 비비는 듯한 모습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직원 소스라치는 모습이 있어요. 또 다른 여직원 또 있어. 또 다른 여직원과 또 어떤 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그리고 건배 후에 술을 마시고 나서 여성 의원의 팔과 목을 감싸 안고 양옆으로 흔드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당한 피해자 여성 의원이 즉시 자리를 벗어나서 온 매무새를 살피는 모습. 이거 진짜 이거 친한 사이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친한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성애자야. 근데 동성한테는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예. 이게 뭐 어지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가 좀 크게 이루어지는 학교였어요. 응원을 하잖아, 응원을. 응원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응원 동작이 있는데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뭐 이런 동작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어깨 동무를 할 때는 원을 그리거든요. 처음부터 원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다가 원을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여학생하고 어깨 동무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면 그냥 그게 그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막 일부러 어떤 특정 사람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 상대방 또 낌새가 딱 느껴지니까 막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성희롱 논란 나오는 거지. 아이고, 참, 지방 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근데 일단은 부천시의회 전체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연대 책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9일에 첫 사건 터졌을 때 조치를 취했으면 5월 10일 사건 또 없는 거 아니에요. 5월 10일 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의 지금 사과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시민 사과. 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 그리고 이날 5월 10일 두 번째 성추행 사건 이후에는 뭘 했나요? 이게 언론에 불거지기까지는 또 한 열흘 걸렸거든. 이거 다 진상조사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조사하냐, 이거? 의회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조사하냐, 이거? 집행부가 나서 가지고 한다? 의회 사무국 공무원도 집행부 소속이죠, 아직은. 이제 독립되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국이 독립되는 거죠, 슬슬 추세는. 누가 하냐, 그럼 이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의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민사회단체 여기저기에다가 진상조사단 그거 꾸려가지고 우리 경위 설명하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의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될 부분입니다. 피해자분들 빼고. 왜 중단시키지 못했나.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 그 다음 책임져야 될 주체들이고, 자, 이 박성호 의원이랑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부천시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했어요. 뭘 사퇴를 촉구해? 그냥 잘라. 당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른다? 제명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CCTV 다 있구만. 윤리특위 소집을 해서 윤리특위도 이거 뭐 회의 한 번만 열어도 돼, 이거. 이게 뭐 징계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까? 자, 일단 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했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처럼. 탈당계 받아주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일개 당원이 아니라 지방의원이라고요. 민주당 이 사람한테 공천 준 책임이 있다고. 그리고 해필이면 또 누가 피해를 당했던 문제인 거지만 하필이면 또 상대당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 뭐예요 이거? 이거 다 제명이야 그냥 바로. 윤리특위는 빨리 소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회기 일정 조정이 필요해 여기에? 그거 합의만 되면은 시간은 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해도 벌써 이번 주 내로 제명시켰어요. 가처분을 하고 뭐 그 당사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제명이요 제명. 뭔 사퇴고 탈당이고 나발이야.
제명입니다. 다음 소식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소식입니다. 저도 한 영화 잡지 지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입장까지 냈는데, 일단 새로운 소식이 또 5월 25일 시점에서 전해졌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에 단관 극장들이 있었어요. 한 4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지역에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극장이고, 제 고향인 구미에도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이름의 극장이 있었어요. 최근에 멀티플렉스가 대중화된 게 언제쯤부터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미에서 20살 직전까지 살고, 이제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때쯤에 멀티플렉스로, 예, 서울 쪽 극장도 현재 멀티플렉스 형태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언제냐? 이러면 내 나이 나오는데,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로 가는 그 과정이 한 2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20년. 그리고 이제 제가 2005년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전주국제영화제라든지 뭐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라든지 뭐 각종 영화제에서 그해 한 해 동안 영화제에서 본 영화만 80편? 네, 영화제에서 본 영화만 80편이었어요. 네, 제가 어떤 영화제에서는 16편씩 보고, 막, 기본 한 10편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그래 놓고 나니까 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좀 자주 가는 편이었었고, 전주영화제하고 부산영화제는 그때가 그냥, 조금 가긴 갔구나, 그 다음에도. 근데 뭐, 최근에는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OTT 나오면서 극장이 더 안 가. 뭐, 이게 얘기가 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단관극장 시절에는 요즘에 멀티플렉스니까 영화도 자주 상영하고, 여러 편 상영하고, 골라보는 재미가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데스크에서 예매 직원하고 상담을 해. 예, 제가 한 15년 전쯤에 본 것 같은데 상담을 해요. 뭐 재밌어요? 라고 상담을 해. 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뭔 영화가 됐든 볼만한 게 하나는 있겠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옛날 단관극장 때는 이제 그때는 동시상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 동시상영이라는 말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지. 멀티플렉스인데 동시상영이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있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단관극장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한 편 보여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화가 나와요. 그때 여러 추억들이 있죠. 몇 개 생각해보면 그때 이런 적들이 많았으니까 영화 시간을 딱 맞추질 않아. 그때 별로 문화적인 시민들이 아니었어 우리가. 그래서 되는 대로 가요. 되는 대로. 그리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90년대에는. 그러니까 몇 시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영화관에 가봐야 알아. 근데 갔는데 영화 시작됐어. 시작돼 버렸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들어갈 거냐. 근데 동시상영 같은 거 하면은 이게 한 타임 더 건너뛰어 가지고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동시상영 안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영화를 바로 똑같은 영화를 트는 경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세대 차이 날 것 같아. 아마 90년대생부터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영화 시작한 지 30분 지났어요? 그럼 그때 들어가.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영화를 끝까지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냥 앉아 있는다. 그럼 다시 영화를 틀잖아요? 그럼 내가 못 본 부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화나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약간 그렇게 보는 영화의 특징들이 있어요. 액션 영화. 별 생각 없이 봐도 된다고 생각된 영화. 사실 뭐 영화에 별 생각 없이 봐도 되는 영화와 생각을 깊게 하고 봐도 되는 영화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인식에서 자기 생각으로. 저는 사실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그때도 영화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것까지 보고 오고, 그
두 번째 상영할 때 앞에 거 보고. 요즘에 이거 아예 안 되죠. 예, 영화 한참 지나고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영화 끝나는데 안 일어나고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보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이게 지정 좌석제가 없었어,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도 나요. 그거 막 서서 보고, 서서 보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그, 신문지 깔고 보고 막 이랬거든. 진짜 그런 적들 있었어요. 나 신문지 깔고 본 적 여러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긴급하게 그 임시의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야, 진짜 옛날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본 영화가 뭐였더라? 내가 반치광인가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중에서 하나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임시의자로 본 것 같고, 친구랑 가서 임시의자로 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동경비구역 JSA 보는데 뒤에 있던 아저씨가 조금 그 자세를 낮춰줄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앞사람 머리에 가리던 시절이었어요. 참 극장 구조도 참 그랬었고 여러 불편했는데, 제가 멀티플렉스 생기고 나서 처음 갔을 때 그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딱 느낀 게, 야, 앞사람한테 그 머리 가려가지고 안 보일 일은 없겠다.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발 올리지 마세요, 발로 차지 마세요 이게 나오죠. 왜냐면 이게 멀티플렉스로 바뀌니까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높이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가려서 안 보이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다리를 꼬다가 잘못 꼬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쏙 꼴 때 그 발끝으로 앞좌석을 발로 차게 되면, 근데 높이가 비슷할 때는 등 쪽이 차이는 거잖아요, 그 차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잘못하면 머리 쪽을 찬다고.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또 시간이 지났더니 이게 앞뒤 좌석거리도 좀 이격거리가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편해지고 막, 예,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카데미 극장에 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단관 극장, 아무튼 간에 옛날에 그 단관 극장 시절인데, 자, 그런 극장이 꼭 강점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서 깊은 건물이라도 허물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극장들은 철거가 됐어요. 단관 극장들이 4개인가 있었는데 아카데미 극장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에 뭐 예를 들어서 피규어가 있어요. 피규어가 있는데 치우기로 했어. 뭐 이렇게 사놓고 모으긴 했는데, 해보니까 뭐 이제 이것도 시들하고 집에 놔두는 것도 굳이 거슬리고 물건 버리지 못할 게 뭐냐. 근데 피규어 4개 중에 3개를 버리는데 나머지 1개는 좀 남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원주 시내 단관극장 4개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1개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입니까? 무너진 거는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세우지 않은 것은 보류해뒀다가 나중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세우더라도 모조품이죠, 일종의. 아니면 그 터라도 잡고 있다는 의미라도 있던가.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운영 자체는 2005년경에 중단이 됐어요. 그때 한창 멀티플렉스 나올 때쯤이죠. 근데 이게 건물은 살아 있었다고. 건물은 살아 있었는데 원주 시민들이 이걸 좀 살려보자라고 하면서 2016년부터 여기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 또한 철거를 그냥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봐요. 또 생겼어, 역사가. 여기서 시민들이 모여서 뭘 또 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공간이야, 이 자체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도 이거 허물어야 된다. 원주시장이, 예전 원주시장이죠, 이번 시장 말고 예전 시장 얘기를 했어요. 허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보존을 해보도록 하겠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 땅의 부지까지 사들였어요. 이거 공유재산입니다. 이제 그 운영하던 사람은 안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극장 계속 운영할 거 아니었고,
근데 시에서 땅을 사준다니까 매각이 된 거죠. 매입된 거죠. 그래서 원주시가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복원이 필요하냐? 건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철거를 해야 한다는 핵심 명분이지. D등급인 건물을 그렇게까지 살려줘야 되느냐. 예, 그리고 저는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건물이면 허물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원형 보존의 도심재생, 사실 도심재생 사례들 중에서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경우도 많아요. 주거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데 뭘 보존한다느니 적당히 이렇게 고쳐서 쓰면 된다느니 해가지고 주민들 고통을 가중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런 경우냐. 자,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거 극장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더 마련하자 이런 논리를 폈는데 주차시설은 전통시장 주변에 원주에서 이게 원주 풍물시장일 거예요. 주차시설을 늘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주차 공간은 너무 부족하면 늘려야 되고 주차 타워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요. 근데 그게 그냥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야, 주차 공간을 늘리면 차 더 들어오겠죠. 차 더 들어오죠. 야, 주차 공간 생겼대. 그럼 차 더 갖고 오겠죠. 그러면 또 안 맞는다. 그럼 또 늘릴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도 그 갭은 생겨요. 그러면 이걸 감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측정을 해서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게 꼭 차 몰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차장 만들면은 대중교통 타고 갈 사람도 주차장 염두에 두고 차 갖고 간다니까? 근데 계속 가보면 알겠죠. 야, 주차장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못 되겠다. 자, 이럴 경우는 주차장을 더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도보라든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게 할 건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자, 일단 주차장을 계속 늘려왔다고. 이 시장 근처에. 근데 또 뭘 또 늘리냐고. 어? 그러니까 또 늘려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늘려야 되냐고. 그렇게 늘렸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주차장 그렇게 늘렸는데 또 늘려야 되면 이번에 늘려도 또 늘려야 되고, 뭐, 이거 허무주의 아니야, 허무주의. 그러니까 지금 철거 쪽에서 펴는 주장이 그거예요. 극장 허물고 일부는 주차 공간으로, 일부는 야외 공연장으로 만들자. 그 나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취지고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이게 뭐 되게 나쁜 주장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자 그러려면 허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허물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게 핵심 반대 이유인데 이게 건물 복원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 글쎄 한 60억? 정확하게 얼마였죠? 내가 그래도 썼는데 숫자를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네. 뭐 대략 최소 7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고 예전에 70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할 때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돈이 많다 싶을 수 있겠죠. 70억 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자, 오케이. 근데 여기에 원주시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천만 원 최소 확보가 됐고 더 확보 이게 좀 기사라든지 자료마다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천만 원 이게 최소 금액으로 이미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뭐 70억 아니고 90억이라고 치자. 만약에. 90억 중에 최소 20억 원이 확보가 또 돼 있어요.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정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립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건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건 일회성입니다. 또 리모델링 하지 않잖아. 매년마다 하진 않죠. 근데 유지관리비가 변수가 되겠죠. 근데 철거론자들이 유지관리비가 1억 원 들어간다. 10억 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10억 원, 근데 원주시도 처음에 2억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잘 살펴보면 이 아카데미 극장보다 훨씬 큰 문화시설들도 연간 유지관리비 1억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 아카데미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몇 천만 원 수준이다 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철거론자들은 지금 이 건물이 안전등급이 D인데, 자, D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보존론자들은 이거 보강해서 C로 올릴 수 있다. C로 올리면 계속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론자들이 자, 그럼 C로 올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그렇게까지 리모델링을 하면 그게 문화재로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문화재로 취급받지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반론이 있는 게 원주시에만 해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강한 건물인데 등록 문화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논쟁에서 철거론자들이 보존론자들을 뭐 확실하게 압도한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토론을 하려면,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찬반 논리들이 있죠? 요렇게 토론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 이거 논란이 촉발된 게 결국에 현임 시장, 원광수 시장이 철거로 뒤집어 버리면서 생긴 거예요. 시장이 바뀌니까 방침을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뒤집을 때 이렇게 빨리 뒤집나? 시민들이 노력해서 이 극장을 보존하기로 원주시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몇 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지방선거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6년경부터 이 건물에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보존하기로 하고, 그리고 보존하기로 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했던 세월이 6년입니다. 근데 작년에 지방선거였어요. 1년도 안 지났어. 그 사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날치기인 게 처음에 원광수 시장이 그냥 철거하지 않겠다. 결론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 다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요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하겠다 했습니다. 안 했어. 결국에 보존을 철거로 뒤집는 과정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보겠다고 해놓고 이제 지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폭로가 된 것이 있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논의하는 척하면서 뭐 시간을 주는 것 같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보에 따른 폭로라고 하고, 이 원주 아카데미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가 폭로한 것인데, 이미 원주시는 4월 7일에 밀실 결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존 사업을 변경 추진했다. 그러니까 철거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보존 측 시민단체를 만났고 하루 만에 철거를 기습 발표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철거로 결정이 나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과정이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공론조사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철거 지지 시민단체들 막 나와요. 그리고 원주시의원 찬성 측 의원들, 철거 찬성 측 의원 헛소리 합니다. 문화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의원이. 문화는 집에서 해도 된다. 정치는 집에서 해도 돼. 그럼 너 의회에 나오지 마. 그럼 나 진짜 이런 게 의원이라고. 문화를 집에서 하는 문화가 있고, 그럼 야외 공연장은 왜 짓냐고.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 짓자며. 예? 주차장 왜 짓냐고요. 요즘 세상에 뭐 인터넷 쇼핑하는 세상인데 전통시장 또 없애. 그럼 참나. 그럼 전통시장 또 없애야 되겠네. 원주시의회도 없애. 뭐 하러 하는데 지금. 집에서 해도 되는데. 나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에 어떤 청년 상인단체가 철거 지지를 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취업의 문이 막혀있는 어려운 청년에게 돌려줘야 한다. 진짜 이거는 저질적인 말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민들이. 사실. 야, 그 돈이면 다른 거 하면 되겠다. 매사에 이따구로 할 거예요, 그럼? 그럼 다 시비 걸 수 있겠네. 뭐만 하면 다 그렇게 시비 걸 수 있어. 그렇게 치면은
야외 공연장 주차장 만드는 것도 반대할 수 있어요. 뭐라고 반대한다? 아니 그것도 만들지 말자. 그냥 팔자. 땅을. 시에서 땅을 빱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대신에 청년을 돕지 맙시다. 청년이 뭐가 어렵습니까? 빈곤층 예산에 집중합시다. 청년 지원 예산 또 없애버립시다. 청년 지원할 예산으로 독거노인, 빈곤층, 어린이, 소년, 소녀 가장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응? 예전에도 학교 무상급식 얘기하니까, 야, 그 돈을 다 뭉쳐갖고 어려운 쪽에 집중 투자하자. 아니,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혹시 선생님 4대강 예산, 4대강 사업 찬성하시나요? 찬성한대요. 아니, 그 돈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겠네요. 그 밑도 끝도 없는 거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저질적인 말이라고, 이게. 그리고 어떤 찬성 단체는, 철거 찬성 단체는 이름이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은 행동본부예요. 그러니까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하는 예산은 세금을 바르게 쓰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 지방자치와 정치, 재정, 조세 관련한 인식입니다. 이게 인식 수준이 이게. 뭐 하려고 그러면 야 세금 똑바로 씁시다. 성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요즘에는 좀 보수 쪽에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 진보도 책임이 있어요. 진보도 사실 뭐 4대강 예산 쓰지 말고 무상급식 예산 쓰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돈으로 딴 거 하자. 그런 게 있어요. 건설 예산 따로 있고 빈곤층 지원 예산 따로 있고 보편적 복지 예산 따로 있는 거지.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는 제로성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일일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무상급식할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4대강 사업도 하면서 학교 무상급식 왜 못합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딴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비슷한 부류의 예산이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 하지 말고 차라리 영화제를 만듭시다. 극장 건물은 허물되 영화제로 만듭시다. 행사를 만들자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가. 어? 아니면 원주 아카데미 극장 리모델링할 돈으로 새로 영화관을 지어서 독립영화관을 지읍시다. 뭐 아니면은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노인들이 적어도 노인들만큼은 옛날 영화 추억의 영화 보십시오 하면서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공공극장을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의 같은 분야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쓰지 말고 저렇게 씁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세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랑 청년 예산이랑 싸움 붙이려고 그래. 자,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청년 지원하지 말고 빈곤계층에 집중하자. 주차장 야외 공연장? 야, 그것도 하지 마. 그냥 땅 팔아. 현금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쳐맞을 얘기를 스스로 하지 말라고. 자,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어느 쪽이 뭐 철거가 옳다, 보존이 옳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뒤집냐고요. 철거 반대 단체들은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했어요. 이게 정식 절차입니다.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요. 조례 제11조에.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들이 있고 비슷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 원주시가 안 받아들였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럼. 시정정책 토론도 안 해. 공론 기구도 없어. 여론조사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거. 여론조사 왜 안 하는데? 여론조사 예산이 없어? 여론조사 예산이 있어요. 만들 수 있다고. 여론조사 예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원주시 정도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년에 2번 이상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요. 의회 사무국에도 여론조사 예산이 있어. 왜냐면 그거잖아. 그거 의정비 인상할 때 여론조사 중간에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의정비 인상 안 하겠다, 동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여론조사 반드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주시 집행부에도 그냥 통으로 여론조사 예산이라고 잡혀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없더라도 확보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냐고. 자, 지금 원주시의회가 24명 의원인데 13명이 국민의힘이고 11명이 민주당이에요. 일단 구도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국민의힘이라고 다 철거 주장하냐? 왜 13명 중에 한 명도 없냐? 그리고 전임 집행부에서 자, 전임 집행부는 싫다고 치자. 근데 이게 일종의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합의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뒤집는다고? 하다못해 같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시장이랑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야, 나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13명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다 반대고. 자, 이 상태에서 그 부천시의회가 계속 파행을 겪었어요. 국민의힘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계속 파행을 겪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된 게 이제 자, 이거 철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이 공유재산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주 아카데미가 민간시설도 아니고 공유재산이에요. 자,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거한다라는 변경 계획을 내놔야 되고 그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쪽수가 많잖아. 딱 과반이잖아요. 과반수 첫 번째 숫자잖아. 24명 중에 13명이니까. 겨우겨우 했는데 이것도 토론 제대로 안 했어요. 토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하는 걸로 한다. 야외 공연장 주차장으로 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철거하려고 해도 철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산은 통과가 안 된 채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은 지르고 결제는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5월 25일 전해진 소식에서 결국에는 추가 경정 예산에 철거 예산이 들어간 채로 통과가 됐고 찬성 14표, 반대 10표. 아마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찬성 쪽으로 튼 것 같습니다. 안 틀었더라도 통과됐겠네. 표결했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철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뭐 몸으로 막는다 이런 거 말고 언제부터 철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대로 놔둬야 되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존하시려고 많은 애를 쓰셨고 여러 시민들이 그 내부에서 또 행사도 하고 또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원주 아카데미 극장 저거 뭐 오래된 건물이라서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 원주가 고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 극장에 대한 추억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극장을 살려보려고 했던 시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여기서 추억을 만들었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청년 상인단체가 추억팔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보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나는 웃긴 게 상인 아니야. 자기가 상인이라면서 자 상인 대 상인으로 진짜 그 상업 논리로 접근합시다. 추억 파는 게 나쁩니까? 추억이 무슨 불량식품이야? 부정식품이야? 뭐야 추억이? 추억 팔면 안 돼? 추억이 마약이야? 상인이면은 씨발 추억을 잘 팔아볼 생각을 해야지.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게 상품이 안 됩니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추억팔이 하지 말라. 너는 청년팔이 하지 마 이 새끼야. 내가 기자회견하는 거를 동영상은 아니지만 사진을 봤거든요. 야, 나 딱 감이 오던데? 나 요런 부류의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내가 못 본 게 아니잖아. 니네 청년 상인단체 내가 니네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철거 주장 자체는 일리도 있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쪽이 그 의견이 되든 간에 그러면 사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반발했던 단체분들도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음료수에 과자도 곁들여서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분들 또 이 극장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존론자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근데 내가 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느냐? 자, 시의회에서 철거 예산 통과돼 버렸잖아. 그럼 뭐 잘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 특히 진 쪽에서? 걔 내가 참고 있던 말 하는 거예요. 청년 상인단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너네 솔직히 홍위병 짓거리 하는 거잖아. 기자회견문이 그따위로 나오는 집단이 많아. 무슨 추억팔이가 어쩌니 뭐 여기다 쓸 예산으로 저기다 씁시다. 야, 그런 새끼들의 공통점이 시다바리들이잖아. 시다바리들. 야, 니네 같은 놈들 한두 번 보는 줄 아냐?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려고 껴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원주 사람은 아니지만 칼럼 쓸 때도 내가 진짜 칼럼 쓸 때 홍위병 같은 새끼들이라는 생각했지만 꾹 눌러 참았다고. 니네가 욕 처먹는 이유는 뭔 줄 알아? 원주 시의회 때문이야. 니네가 권력과 백에 기댔던 원주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버렸잖아. 그럼 뭐 욕해도 되지 뭐. 내가 원주 사람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 내가 원주 사람이었으면 더 욕했어. 니네 사무실 가서 계란 던졌다고. 자, 이게 바로 날치기의 일방 강행의 후과입니다. 일방 강행은 이런 분노를 안기게 돼 있어요.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거지 이제.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청년 상인단체라는 데 말고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행동본부? 아 씨발. 야, 그럼 내가 니네 사무실 앞에 가서 똑바로 살아라 행동본부 만들게. 니네 겨냥해서. 존나 치기 어린 새끼들 아니에요. 그냥 아카데미 극장 철거 운동본부 이러면 되지.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행동본부. 야, 시간이나 바르게 써라, 야. 인생을 바르게 쓰라고. 개뿔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존나 도덕적이지도 못한 새끼들이 개도 운동을 하고 있어. 뭘 바르게 써 임마. 깡패냐? 착하게 살자냐? 조폭이야? 이 새끼들이. 니네가 욕먹는 건 니네가 지지한 원주시장, 원주시의회 의원들 때문이야. 그걸 하려고. 걔네들만 똑바로 쓰면 니네를 굳이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별로 저도 힘도 없는 새끼들인데 굳이 욕을 왜 해? 근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니네가 욕을 먹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진짜. 근데 뭐 글쎄 이제 남아있는 일정 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극장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주시는 공론장이 허물어졌다. 극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론장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일 하나로 안 끝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원주 문화예술계 자체가 들쑤셔졌더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건물 때문에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문화 전쟁이에요. 원주시장이 시민들 특히 자기한테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어차피 선거에서 찍어주지도 않을 시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극장에 모이고 가는 게 싫은 거고 자기 반대 정치 성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문화예술계에서 책임자로 있고 담당자로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갈아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원주시 문화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이게 비슷한 게 예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기고 일단 본인부터 다쳐.
자, 2026년 지방선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요. 지난 선거가 국민의힘한테 유리했듯이 2026년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이 누가 이기든 간에 2027년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2026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불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그 지역, 근데 그 지역인데 뭐 영남 지역과 같이 고정적으로 승리하던 지역 말고 엎치락뒤치락 하던 지역 있잖아요. 원주처럼. 요런 데서는 국민의힘이 집니다. 예.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다음 선거 때 우리가 지는데 지기 전에 최대한 우리 사람을 심어놓고 나가겠다. 됩니까? 그게? 최대한 심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 사람을 최대한 심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솎아내고 그 자리에 내 사람 심는 게 편하다는 의미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 민주당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솎아내겠지요. 예. 그러면 뭐 그때 또 파란 일어나겠지요. 뭐 허무한 짓거리다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서 개아리를 틀어놔도 나중에는 또다시 당할 날이 온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식구들 때문이지. 식구들 빨리 달려야 되거든. 그 새 둥지에 새끼 새들처럼 입 벌리고 야, 내 밥 좀 줘 이러고 있거든. 주변에서 선거 때 신세진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그게 더 바쁜 거지. 그게 더 급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그래봐야 또 몇 년 지나면 소용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2026년 지방선거도 볼만하겠네. 네, 그러면 각지 소식 다루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입니다. 현재 은평구 어린이집에 관련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은평시민신문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줄폐원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새 은평구의 어린이집 절반 이상 감소했다. 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거네요. 이거는 지금 저출생 추세 때문에 어린이 자체가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줄고 있는 거고 참 이것도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있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어린이집도 짓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배출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공보육률 같은 경우 공보육률은 전체 어린이집 현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공보육률이 2022년 기준으로 44.7%예요. 5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 그로부터 4년 전에는 22%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육률이 2배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금씩 늘었죠. 그렇지만 전체 어린이집이 축소되면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국에 공보육률도 늘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막 지어가지고 사립 어린이집 쪽을 힘들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바라보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는 간단하다고 봐요. 한국의 어린이집은 민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공립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통 사립 하면은 뭔가 좀 특수하고 예외한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도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비싼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나 보육에서의 사립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공립이 많습니다. 근데 대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사립이 많아요. 이 구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립이 많기 때문에 사립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크게 부여를 하고 공공 지원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립을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다녀야 되는데 사립이 많기 때문에 사립을 다니는 것이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사립하고 국공립을 분리할 수 없다. 어떤 운영 체계라든지 원칙 이런 데서 분리할 수 없는 거고, 사립에 대해서도 공영적인 원칙을 적용하되 이게 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그냥 사립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 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컨트롤하면서 공공의 버금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했을 때 결국에는 국공립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립 어린이집을 쓰러뜨려 가면서 비중을 늘릴 거냐, 그러면 비중이 잘 안 늘겠죠. 비중은 늘 수 있겠지. 근데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뭐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딱 봐서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은평구 같은 도시 지역에는 어린이집 수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어린이 수도 줄고 있고, 그러면 신설 형식으로 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원래 민간에 있었던 것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립에 대해서도 잘 지원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사이 정도 점이지대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죠.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유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성화하는 게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을 예로 들면 대형 단설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형 단설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어릴 때 다녔었는데 학교보다 더 멀어요.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단설 유치원을.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땅값이나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대형 단설 유치원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어봤자 대형이기 때문에 애들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큽니다만 멀어요 좀. 사실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학교보다 멀면 곤란하다고 봐요. 학교보다 멀면 곤란하다. 그 유아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그 집에서 가까운 게 좋죠. 어린 아이일수록 가까운 게 좋고, 근데 유치원생이라고 한다면은 학교보다 멀면 곤란하다. 그래서 대형 단설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현재 이제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같은 학교에 이 6개 학년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특히 만으로 6살부터 해서 이제 6개 학년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취학 연령을 낮춘다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쏙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학 연령은 저는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좀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 초등학교를 5개 학년으로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새는 나이로 13살인 그 학생들이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5개 학년으로 줄이고, 그러면 이제 6학년까지 쓰던 교실인데 한 개 학년이 없어지니까 교실이 빌 거 아닙니까? 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교실을 그 비는 만큼을 학내 병설 유치원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병설 유치원으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프리스쿨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학생은 그 학교에 병설 유치원 다니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는 또 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할 것이고 미리 적응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대신에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유치원생만, 네, 그러니까 뭐 8살이다. 현재 한국 나이, 소위 한국 나이로 8살이면 입학하잖아요. 8살이면 7살만, 바로 전년에 해당하는 유치원생만 다니는 걸로.
예,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집에서 가까운 쪽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한국이 유치원 보육 시설이 공사립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재편을 해줘야 돼요, 사실. 공사립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어린애들이 다니고, 그 다음에 애가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조금 집에서 거리가 있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단설 유치원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갈 때쯤 가까이가 되면 이제 병설 유치원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 이 거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운 좋으면은 공립 들어가는 거고, 공립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병설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병설에 다니는 5살이 있는가 하면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6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뒤죽박죽이다. 이걸 좀 이렇게 재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난점은 이게 국공립이면 전부 뭐 90%가 국공립이다 그러면 쉽죠. 이걸 짜기가. 근데 사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최대한 사립이 많은 상태에서도 공공성을 세울 수 있고, 또 뭐 통제와 지원이 함께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또 이제 0세 반 연령에서는 어린이집에 0세 반 연령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교사 1명당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이 0세 반이니까. 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나 봐요. 예, 어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걷지도 못한 애들 또 여기에 다니는군요. 그거 이제 알았나? 0세반은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교사 대비해서 아동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세반 같은 경우도 은평구에서는 교사가 현재로서는 한 명당 15명을 보고 있는데 10명을 보는 것으로 줄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수가 줄면 아무래도 규모는 줄 수밖에 없기는 하나, 근데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확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교사 한 명당 어린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니겠어요? 어린이는 주는데 어린이 주는 만큼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수를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죠. 네. 저는 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돈 들어갈 때 천재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대학교도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대학 관리를 떠맡기는 흐름이에요. 지금 뭐 지방분권을 빙자해서, 빙자가 아니라 지방분권의 본질이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대학교들 구조조정해라. 근데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기류잖아요. 근데 앞으로 당연히 학령 인구가 주니까 대학교에 가는 사람도 줄겠죠. 지금 이미 지방사립 때는 특히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고등교육 시설을 무작정 닫기만 할 거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나이가 30대 40대가 되고도 지역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설이 지역 대학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그 정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줄여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저는 대학교 진학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라고 그러면? 대학교 진학하지 말고 바로 직장으로 가라고요? 계속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는데. 그래서 되게 대책 없는 얘기 하지 말자, 오히려.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람 등 떠밀어 가지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벌어서 먹어라, 이렇게 등 떠밀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제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재정을 대거 확충해야 된다. 증세를 포함해서 이런 방법으로 대거 확충해야 된다는 그 이치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세나 재정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관련해서 큰 권한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권한을 쥐는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감세 경쟁으로 가요. 야, 지방자치단체마다 니들이 돈 걷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쓰고 세율도 니들이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되면은 보통 증세로 안 가고 감세 경쟁으로 갑니다. 복지도 확대가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사실 책임감을 느끼고,
증세라든지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재정 확충은커녕 뭐 신공항 짓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또 뭐야 예비 타당성 평가 이런 거 막 건너뛰도록 만들고 이게 이제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자, 은평구에 하나 좀 지켜볼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는데 은평에 이번에 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구민안전 지킴이 조례라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만든 조례겠죠. 근데 조례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거고 상세한 내용을 보면 동별로 10명씩 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160명의 지킴이가 지역 안전 활동을 벌인다. 피복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인데 보류됐습니다. 이게 지금 은평구청장이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더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진관동 지역의 국민의힘의 최락이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있잖아요. 여기서 분과를 운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별로 10명씩이면 큰 단체가 되어버릴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도 의원, 녹번동 응암 1동 의원인데 박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죠. 많은 직능 단체가 이미 있고 참여자들도 중복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조직을 써라라는 게 이 최락이 의원, 박성도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역촌동의 김윤희 의원이 예산 지원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들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안전지킴이 활동에만 활동비 지급이 되면 기존 단체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광 1동 2동의 신봉규 의원 국민의힘 소속인데 행정 조직 정비를 통해서 안전 문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 맞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 양기열 국민의힘 의원 가련 1, 2동 지역구입니다. 행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재난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좀 말이 심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로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 갖춰 나가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왜 국가 재난 상황을 이용한다라고 상대방을 그렇게 표현할 필요 있을까요? 여하튼 간에 이제 의원들 반대가 많아서 이 조례가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올라갔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부결된 건 아니고 이제 보류된 건데 이제 계속 보류되면은 의회 임기 끝나면서 폐기되는 거죠. 저도 이 조례에 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전지킴이가 일자리가 아니에요. 봉사활동입니다. 뭐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활동인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 원래 있던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민간단체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구에서 조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미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피복비 식비 지원이면 아마추어 단체거든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미 있는 단체를 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단체의 사람들을 조직을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례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조직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식비는 굳이 지원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뭐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추가 모집을 해서 뭐 조직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애매하네 이게. 이게 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안전지킴이가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면은 그 틈틈이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네.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됐고 근데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맞는 얘기가 많아요. 아까 이제 신봉규 의원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집행부가 제출을 한 조례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런데 뭐 부결시킨 건 아니고 보류니까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면 되고, 수정안이라든지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할 수도 있죠. 예, 의원들이 그냥 이제 통과냐 아니냐 이걸로 하지 않잖아요. 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안 같은 경우는 제정안이거든요. 개정안 같은 경우하고 제정안하고 다른 게, 개정안은 그러니까 어떤 현행 조문을 어떻게 개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구 조문 대조표가 나옵니다. 현행, 개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줄을 꺼놔요. 그럼 밑줄 친 부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안을 낼 때 그 밑줄에 해당하는 것만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개정안을 냈어. 개정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는데 1조에서 10조까지 있는 조례예요. 근데 7조를 개정하겠다. 근데 갑자기 심사하다가 의원이 야, 말 나온 김에 저기 8조도 바꾸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개정안을 따로 내야 되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는 없다. 수정안을 내려면 7조에 밑줄 그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국민안전지킴 및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이거든요. 제정안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정안의 강점이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개정 말씀드렸는데, 개정에는 이제 일부 개정이 있고 전부 개정이 있어요. 전부 개정은 그냥 싹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밑줄을 따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개정안 같은 경우도 수정을 하기가 쉽죠. 특정 부분을 개정하는 건데 그 한도 내에서만 수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개정안 같은 경우도 개정을 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 민간 위탁 조례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일반 조례예요. 어떤 개별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을 다 규정하는 일반 조례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 위탁 조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민간 위탁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또 기간이라든지 연장, 계약 연장에도 좀 그 제한을 두는 방향의 조례를 준비를 했고, 또 민간 위탁의 수탁자가 바뀔 때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의 노력 뭐 이런 것들까지 명시가 돼 있는 친노동적인 조례를 만든다고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의원들이 발의는, 같은 상임위원들이 다 같이 발의는 해줬는데 보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용 승계, 사실 이게 보니까 의원들이 자영업자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해요. 장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무언 고용 승계를 하게 해주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민간 위탁을 할 때 고용 승계를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자, 그러면은 그 민간 위탁 기관이 바뀔 필요가 있는데 못 바뀌어요. 왜냐면 야, 바뀌면은 직원들 잘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현실에서 너무 제약을 갖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민간 위탁 기관의 직원들은 뭐 부정부패 이런 게 없는데 그 기관의 장이 부정부패를 한다. 그리고 너무 오래 해먹었다 할 때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고용 승계를 가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거 기관 바꿀 때 직원들도 싹 바뀌어버리면 이게 단절성도 있고, 업무의 단절성도 있고, 뭐 고용 불안의 측면에서도 반대할 만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들이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뭐 노조를 만들거나 투쟁을 한다 그러면, 그럼 기관 쪽에서 야, 이러면은 우리 시에서 위탁받는 사업 다 끊겨, 너네도 다 잘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업은 이어지고 기관은 바뀌되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뭡니까? 직원들이 안에서 내부 문제를 두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얘기가 좀 새는데 갑자기 민간 위탁 조례 얘기 왜 나왔지? 그래서 그때 조례가 보류가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거든요. 근데 일부 개정이긴 하지만 바꾸는 그 손질하는 대목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손질하는 대목이. 근데 이제 뭘 손질하느냐 했을 때 신구 조문 대조표에 밑줄 끄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고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걸 보면서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도 이런 거 이런 거는 난 반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만들 걸. 그럼 밑줄 따로 안 긋고 그 조례 전문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을 다 살펴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못 알아먹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전부 개정 조례안이 있듯이 수정을 할 때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안이라고 하거든요. 대안. 예, 대체안이란 뜻이죠. 대안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런 건 언제 많이 쓰냐면 국회에서도 보면 같은 주제, 같은 법률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제출을 했어. 발의를 하거나 제출한 게 많아. 버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 병합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조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뭐 조례나 법안을 잡아가지고 근데 요 법 안에서 요 법안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랑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만 딱 찍으면 그 사람만의 성과처럼 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김수민 의원이 그 똑같은 조례를 내는데 김수민 의원이 내고 한쪽에서 뭐 천용길 의원이 냈는데 김수민 의원 쪽 그 조례안만 갖고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천용길 의원 쪽은 그냥 자기 안은 폐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부결 뭐 써먹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병합을 해가지고 뭉뚱그립니다. 그러니까 추릴 건 추리고 남은 것들끼리 뭉뚱그리면서 근데 이 특정 의원의 것으로 하지 않고 뭐 위원회가 발의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안을 법안이나 조례안을 위원회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몇 명이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그 위원회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드는 게 수정안이라기보단 대안. 네, 여러분들 국회의안 시스템 가보시면은 거기도 올라와 있는 법안들 보면 이제 뭐 대안으로 통과가 됐다, 대안 발의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예. 자,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지역인데 거제의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혐오 발언을 했어요. 외국인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월 20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뭐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이었어요. 조례가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었거든요. 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인데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특수성 감안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원의 수준, 지원의 규모, 지원의 성격, 지원의 적절성, 유효성 이런 것들만 놓고 판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 진짜 외국 사람들은 특히 땡땡땡 애들, 모 나라 애들은 관리가 안 돼. 경찰들도 손 놓고 있다. 외국인 4-5명이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우리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을 한다. 베트남인들은 게으르다. 뭐 지금 그 사석에 빠은 얘기하는 거를 공석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중년 아재들 사석에서 빠은 얘기한 거를 회의에서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사람 누구야? 변창흠 또 그러지 않았나?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은 공직을 하면 안 됩니다. 공직을 하면 안 된다고. 응? 이 버릇 고치기 힘든데, 이거. 그러니까 뭐 지원 조례 안에 있는 조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럼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면은 외국인 4-5명이 침 뱉고 슬리퍼 끌고 다니고 시내 다닌다고요? 뭐냐고. 그러면 지원 안 하면은 그거 침 뱉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에티켓이라든지 시민 공중도덕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거를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거니까, 예? 다 같이 지원하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녹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 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양태석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5월 2일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등 관계자들을 향해 신중치 못한 발언을 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게 신중치 못한 부분입니까, 이게? 잘못된 발언을 한 거지? 뭐야, 씨. 사과를 할 때도 뭐 끝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시의원 되겠다. 이거. 자, 마지막 말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신중치 못한 거야, 이게? 마음속에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발 방지를 하는 선에서 징계 안 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징계를 뭐 제명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좀 심각한 발언이긴 했는데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의원이고 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뭐 사람이 다쳤다거나 또 뭐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뭐 폭력을 저질렀다거나 성폭력을 저질렀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회 내의 징벌은 뭐 그 정도 수준의 일들에 가해야 되는 최고의 징계인 거고,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뭐 의원, 그리고 사과도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징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회의장에 기간을 어느 정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회기 한 번 정도는 못 들어오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양태석 의원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출입 금지죠, 그게. 회의장 출입 금지였나? 그거를 한 달이라든지 한 회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결국에 윤리특위에 회부해가지고 징계하고 하는 것들 다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벌 주기 힘들어요, 동료 의원을. 그리고 어쨌든 동료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동료 의식을 갖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하는 그 우려도 있는 거죠. 이거 우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 의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기하려면 좋은 게 하나 있죠. 좋은 길이. 이미 고립된 의원. 내가 이 의회 내에서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진 의원이면 사정없이 들이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심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 같은 경우 윤리 회부 자체는 저는 의원이 아닌 위원들, 뭐 시민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그 의회에서의 징계 절차가 남용이 되면 또 소수파에 대한 탄압이 될 소지가 높죠. 지금 국회나 지방의회나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3분의 1 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집단의 소속인 의원이면서 자기의 적이 3분의 2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의원은 잘못하면 그 징계받거나 제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명을 쉽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근데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윤리위 회부 정도는 시민들이 의원들 동의 없이도 시민위원 몇 명이 발동을 하면 회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권고 사항이라도 최소한 권고라도 할 수 있도록 시민위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권고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해도 판사가 무죄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게 뭔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 왜 무죄 줬어? 배심원들은 유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양쪽 간의 판단이 같다, 유무죄 판단이 같다고 했을 때는 또 판사 입장에서도 든든한 거죠.
봐라 이거 배심원들도 그렇게 본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까지의 국민참여재판,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형량을 결정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윤리위원회, 지방의회, 특히 국회는 언론도 많고 뭐가 사건이 터지면 김남국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조명이 확 비춰지잖아요. 근데 지방의회는 잘 몰라요. 지방의원들도 모른다고. 아니 그 주민들도 모른다고. 그 지역의회에서 뭐가 있었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리 절차 말고도 아까도 부천시의회 얘기했지만 정치적 결단들도 중요한 거거든요. 뭐 부천시의회 그 박성호 의원은 제명시키는 게 맞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지방의원 할 때 초창기였는데 저 의회 의원 한 명이 뇌물 혐의로, 뇌물이었나 알선수재였나 하여튼 그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기소가 됐나? 예. 그런데 이제 그 한 시민단체에서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으로 한 서너 가지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었고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의원을 제명시켜라 였나? 예, 징계하라 였나? 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 한 분을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증거가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고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성남시의회에 이모 의원이라고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인데 왜 막 동사무소 가서 신발 뭐 집어던지고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러면서 막 난리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명이 됐나 뭐 사퇴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재판 안 받았는데도 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냐, 재판 핑계 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민단체도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게, 자, 이모 의원은 성남시의회 당시에 2010년 사건이었나요? 11년이었나? 자, 그 의원은 CCTV에 그 물건 집어 던지는 게 다 찍혀 있어요. 뭐 재판 가봐야 그거는 뭐 형이 어느 정도 나오냐의 문제지. 사실관계는 다 확정돼 있잖아. CCTV에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구미시의회 그 의원이 결국엔 유죄 판결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의원직까지 상실이 됐다니까. 우리나라 좋은 제도예요. 재판에서 유죄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 주민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소환제 없습니다. 영국에는 형을 받은 의원을 상대로 주민들이 한 10%인가 20%가 서명을 하면 그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투표를 통한 소환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명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떤 죄목이든 간에 무조건 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 100만 원 넘으면 상실이에요. 뭐 그런 건데 뭐. 결국에 그 의원은 물론 재판 받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이 의원 징계하는 거는 안 맞다고. 뭐 증거도 없고 지금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증거를 검찰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근데 부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연루가 되고 의정 활동이 잘 안 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면 최소한 부의장직은 사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부의장직 사퇴로 포커스를 맞춰갖고 가는 게 맞죠. 물론 사퇴 안 했겠지. 의장, 부의장 선거할 때 엄청나게 다들 애를 먹고 뽑아놓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 또 어떻게, 예? 투표를 또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아무튼 간에 뭔 얘기하다가 또. 네, 아무튼 이제 의회 내에서 징계할 건 좀 징계를 하시고 가벼운 징계라도 했었어야 될 일이 아닌가. 거제시의회 빠은 외국인 혐오 발언한 분은, 응?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의회 출입 금지시켜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번 회기 정도는 못 나오게 만들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안 그래도 의원이 놀고 먹는데 출입 금지시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를 정학 처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의원들, 놀고 먹는 의원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출입 금지를 하게 되면 발언 못하지, 표결 못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벌이에요. 표결도 못하잖아.
예, 이걸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큰 벌입니다. 출입금지는. 예, 그래서 뭐 꼭 제명이니 뭐니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출입금지 형벌이라도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에 또 건이 하나 더 있는데, 거제시장 박종우 시장 배우자가 현재 재판에 걸려 있어요.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박 시장 배우자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벌을 받았냐면, 이게 선거법이죠? 근데 갑자기 헷갈리냐. 박종우 시장 배우자가 거제 지역에 있는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벌금 250만 원이 나왔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인의 경우는 자기 그 후보, 당선자의 본인의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면은 직을 상실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이 크면 연대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봐서 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300만 원이에요, 벌금형이. 네. 근데 250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도 직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에서만 딱 벌을 줘버린 거죠. 근데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한다는 것이, 시장 후보 또는 시장의 배우자가, 예? 이걸 모른다고? 진짜 이 기부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공직자도 그렇고 후보자가 될 사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년 무슨 신문에서 LIE라고 하죠. 학교에서 신문 갖고 교육하는 거.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제 모교에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내면 그 신문이 모교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모교가 제 지역구 밖에 있었어요. 제가 구미의 광평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그쪽은 아니니까 지역구가. 저는 구미시 인동동, 진미동 이쪽이니까. 그래서 뭐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이거 괜찮냐 했더니, 근데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구 밖에 있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관계자라든지, 그러니까 그 기부를 통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 중에 제 지역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 그것도 확실하진 않죠. 근데 저촉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학교에 LI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사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교사가 와 이거 이렇게 신문을 학교 재정이 아니라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신문이 학교에 들어오니까 좋네 생각을 했어. 교사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근데 그 교사가 구미시 인동동에 살아, 하필이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기부를 해준 사람이 김수민 씨니까 김수민 후보 다음에 또 찍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게 직접적인 연고인 거고, 간접적인 연고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럼 판례 뭐 다 찾아봐야 되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기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막 그 신문사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뭐 그때 당시에 경북도지사하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북도지사가 경북 도내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위법입니다. 근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는데 그 위법이에요. 제가 그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거 위법이라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지방정치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되는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남들이 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게 아니라고. 관행이면은 다 적법이 아니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박 시장 배우자는 이거 몰랐어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있고, 이거 사찰에다가. 이게 벌금 250으로 끝나야 될 일인지 참 모르겠네요. 너무 많잖아, 1,0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예전에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은 자기 후보 시절에
뭐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서명했다가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돼가지고 벌금 100만 원 넘게 나와서 직을 상실했어요. 사실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잖아. 근데 그거 안 하겠다라고 그것도 뭐 이렇게 각서, 이면 합의도 아니고 공식적인 서명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경찰도 있었고 선관위 직원도 있었을 거예요. 선관위에서는 처음에 이거 위법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울산 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승수 의원, 울산 북구 지역이었죠. 그래가지고 의원직 상실한 거예요. 그런 거는 의원직 상실하고 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하는 거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저 지금. 응? 자, 근데 판결은 판결이고 이거는 2, 3심 더 다퉈봐야 될 건데 박종우 시장은 이거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장난치냐고. 몰라서 했다면 더 그것도 문제예요. 공직자 자질이 안 되는 거죠. 배우자라서 괜찮을 줄 알았나? 자, 하여튼 뭐 판결은 판결이니까 뭐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박종우 시장은 전에도 좀 논란들이 많았죠. 자, 다음 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중 86%가 겸직이다라고 하는 수원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의 발표입니다. 지난달 4월 20일에 있었던 발표인데 겸직을 86%가 했는데 근데 이게 뭘 겸직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겸직을 신고할 때는 돈벌이가 되는 것만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겸직 신고를 했어요. 뭘 했느냐? 아이쿱 구미생협 감사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근데 10만 원 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 운영위원 보수 없음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왜냐? 일단 신고를 해둬야 돼. 네. 그러면 누가 보고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고를 안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됐다? 왜 신고 안 했어? 왜 안 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겸직을 하는 것 자체로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직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겸직을 신고한 사람이 이제 수원시의회 의원이 37명인데 32명이 겸직한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이게 86.4%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겸직 업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의원이 16명. 그러니까 수원시의원 중에 한 이게 몇 프로냐? 37분의 16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겸직 업무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고 적으면 1개 많으면 6개의 겸직 업무를 맡고 있다 라고 하는데 개수가 많다면 이거는 어떤 단체의 임직원인데 그닥 보수는 받지 않는 뭐 그런 단체일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자,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어떤 의원은 의료기기 도소매 업을 겸직한다. 자, 이러면은 자, 의료기기면은 보건소라든지 이쪽에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임위원회 소속이 복지안전위원회예요. 이거는 기피해야 됩니다. 이건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 그 상임위에 가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건설업자 출신인데 건설 상임위를 안 가더라고. 여기서 이제 편법이 나옵니다. 제가 겪었던 편법. 위법하고 편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업자 출신들 많아요. 지방의회. 근데 보통은 자기가 건설업 출신이니까 건설 전문 상임위로 갑니다. 막 떵떵거리면서 가요. 내가 거기 안 가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 왜 딴 데를 가야 되느냐?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건설 상임위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진짜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바지한테 맡깁니다. 바지한테. 아니면 가족한테 맡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었던 의원인데 건설업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실소유주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실소유주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동 양태들이 누구한테 넘겨줬는지 또 막
심지어 시의원 사무실 위치가 같은 건물에 있고 그 업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뭐 그런 걸로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은 이제 뭐 사실상 원래 그 업체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니까 또 입김은 뭐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액면가대로 보면 이 사람이 아무런 임직원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식을 소유하고 있네. 그리고 재산신고에도 안 했어요. 재산신고에 주식을 신고 안 했거든. 구미 참여연대에서 그걸 적발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저는 이제 의원 끝나고 그 사람은 계속 했는데 한참 있다가 밝혀졌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건설업 출신인데 계속 건설 상임위로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됐네요. 제가 구미시의회 있을 때도 건설업을 하셨던 분인데 계속 건설 상임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난 그럴 줄은 몰랐네. 사실 이 의원에 대해서 소문이 파다했던 게 4대강 공사 하면서 강변에 무슨 도로 만드는데 그 공사를 따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공사를 따갈 정도면 자기 이름으로는 안 해놨겠지. 업체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진 않았겠지. 차마 그렇게는 못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뉴스타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의원 할 때 2013년쯤에 그 의원이 그 업체 대표라고 해서, 제가 아니 그 업체를 경영하셨던 분은 맞는데 지금도 대표로 돼 있냐. 지금도 대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표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건설 전문 상임위로 안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간 거였구나. 지금도 대표로 실질적인 대표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목상의 대표까지 유지하려고. 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뉴스타파에 떴었잖아요. 아이고. 자,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의료기기 도소매업 업체 하는 사람이 복지안전위원회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한 의원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 관련 업무와 연관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전 이런 경우도 노동조합에서 직책을 맡고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출신이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지. 근데 지금 그리고 조합원이라도 괜찮아요. 조합원이라도. 만약에 그것까지도 막는다면 전 문제가 있다. 근데 노동조합에서 직책을 맡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피해줘야 돼요. 직책을 그만두면 되지. 아니면 그러면 나도 이해충돌인가? 내가 구미 아이쿱 생협에 감사를 하면서 시의원을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후반기에는. 근데 아이쿱이 구미시한테 뭘 지원받는 게 없었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걸로 제가 지적받은 적도 없고, 어디 뭐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어디에도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쿱 쪽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시한테 지원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든 간에 지원을 받게 되면 나는 아이쿱 생협 감사를 사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또 노동조합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시에 지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시의 업무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상임위원회하고 이제 본인의 업무 연관성 이런 걸 떠나서 겸직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 단체의 직책을 맡고 이런 건 괜찮은데, 돈벌이 활동을 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의원을 하면 그거 겸직해서 다른 걸로 돈벌이 할 시간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언제나 나냐, 의원 하는데. 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럴 시간이 나나? 안 난다고요. 요번에도 구미시의회에, 얼마 전에 구미시의회에 김근한 의원이는가 하는 사람하고, 예전에 김해였나? 이 사람들이 뭐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출신 사람들인데,
양쪽을 다 유지하려는 거예요, 직을. 그리고 회사도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회사 월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휴직해, 그냥 휴직하고 월급 포기해야 되는 거지. 무급 휴직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의원 월급이 나오잖아. 예? 의원 월급 나오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때를 써요. 회기 기간에는 의회 출석하고 나머지는 회사 출근하면 할 수 있다고. 아, 그래가지고 일이 되냐고. 회기가 아무리 짧아도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1년에 실질적으로 80일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총 100일인데 회기 기간이. 근데 회기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껴있고 이 부분을 회의를 안 열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 7, 80일 정도는 회의를 한다고. 근데 7, 80일을 회사에 안 갈 수 있나? 토요일, 일요일에 회의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평일인데 회의도 어차피.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어쩌니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어쩌니 이따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원도 노동자예요. 노동하는 거잖아. 그럼 의원 일 똑바로 하면은 회사에 다닐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 그러면 회사를 퇴직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한 거죠. 그러면 휴직하면 될 거 아니에요. 휴직은 다 시켜준다고, 그 정도면. 무급 휴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의원을 하질 말든가. 우리나라의 의원이 무슨 그 통장 정도의 업무량을 소화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근데 뭘 겸직을 하고 있어. 응? 그 겸직 중에 안 바쁘면서도 돈벌이 많이 하는 거 있겠지. 지가 사장이야. 근데 경영이고 안에 노동이고 자시고 다 임직원들이 해. 자기는 돈만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따박따박 급여를 받아가.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예? 의원까지 하면서 그 정도일 거면은 돈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미? 근데 뭘 또 의원 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아가냐고. 예전에 구미시의회에 석호진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의원하기 직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원 끝나면서 자기가 의원 세비 받은 거를 다 모았다면서 이걸 기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LG 디스플레이 쪽 출신이고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에요. 구미 한국노총의 넘버원? 장석춘 국회의원도 석호진한테는 안 되는? 예, 선배이긴 하지만 장석춘 전 의원이. 거기서 돈을 받아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중수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기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예? 그걸 기부를 할 거면 뭐하러 시원하냐? 노조위원장을 계속 하든가. 뭐 줄을 2개 잡으려고 아주. 자, 이 어지간하면 돈벌이 하는 겸직 하지 맙시다. 자, 끝으로 울산 북구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의회의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정희 의장이 탈당을 했어요. 5월 9일의 일이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일이 그 울산 북구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어요. 그게 전체는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울산 북구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진보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 추경 예산안을 25억 원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북구청장도 국민의힘일 테니까 국민의힘 안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25억이나 깎냐 어떡해. 이렇게 된 거고 민주당 쪽에서 깎겠다 그러고 진보당에서는 깎는 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구도가 국민의힘 더하기 진보당이 된 거예요. 그럼 민주당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게 다 예결 특위까지 다 통과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국민회의 소속이었던 김정희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9명 중에 5명이 그 25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찬성을 한 거예요. 예결 특위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답니다. 근데 합의가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자, 합의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의장의 태도도. 이런 경우는 합의한 대로 가도록 해야지. 민주당의 쿠데타가 성공하게 만든 거잖아요. 자기 한 표를 덧붙여줘가지고. 이게 당론에도 안 맞는 거지만 의회 운용에 있어서도 의장답지 않은 처신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 4명이고 진보당이 1명이기 때문에 그 5명 합치면 과반이잖아요. 근데 본인 한 표를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넘겨줘가지고 그쪽이 이기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탈당계를 제출하고 떠난다.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산 삭감이 옳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정당 정치고 의회 정치고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당론이 있는데 어기고. 자, 이런 건 있어요. 의장이면은, 지방의회 의장은 무소속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중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너무 당론에 치우쳐지면 안 되죠, 의장이.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4명이고, 민주당 4명이고, 그리고 진보당까지 1명이 또 그 25억 원을 삭감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냥 민주당 편만 든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민주당 편을 들어버리냐고, 의장이. 그러니까 이 정당끼리 뭘 교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직후에 처음에 이번 그 전국 각지에 지방의회 구성됐을 때 의장단 파행의 세계 특집으로 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어떤 당 내에서 의장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이 저쪽 당 사람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의장 돼버리고 당에서는 그 사람 징계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전국 몇 군데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것도 같은 수준의 사안입니다. 한국 지방의회의 정당 정치가 여전히 이 모양이고 이리저리 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응? 자, 김정희 의원은 의장까지 된 마당에 뭐 더 이상 의원을 하실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무소속으로 활동을 마치겠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또 다음에 의원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느 방향이든 어느 안이든 그거 옳고 그르면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데 의회 운영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월간 지방정치 5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분량이 상당히 길었네요. 자, 다음 달에는 6월에는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분발하는 김수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